빅튜브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 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 아니라 현대의학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지 간에 아픈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도 발달을 했고 서양에서도 발달을 했고 각 나라별로도 발달을 했고 무슨 원시 부족에 가봐도 의료행위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의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양의학이 아니라 현대의학입니다. 처음 서양에서 발달했던 고대 서양의학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의학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처음 발달했던 의학은 오히려 중의학이나 한의학과 더 유사한 것처럼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양의학이 종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만 해도 막 사체액설 같은 것을 믿었죠. 유럽에 흑사병이 돌던 시절에 흑사병을 치료하던 사람들은 이런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면 흑사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의학은 서양에서 과거에 발달해오던 의학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서양의학의 일종이 아니라 새로운 분류의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의학에는 서양에서 발달한 의학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의학과 과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이호왕 박사가 유행성 출혈열을 연구하면서 한탄강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한탄 바이러스고 한탄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한타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바이러스를 현대의학에서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화병이라는 질병을 등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화병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던 병을 현대의학이 흡수하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도 보면 온찜질도 하고 전기침을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반적인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이랑 상당히 다르죠. 의학이라고 하면 약 먹이고 수술하고 이럴 것 같은데 찜질하고 마사지하고 침 놓고 이상합니다. 이상한데도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다면 현대의학은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왜 큰 무기가 될 수 있느냐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통계도 사용할 수 있고 가짜약 같은 것도 배제할 수 있고 비방 같은 것도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시켜서 공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의학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계열의 치료 방법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치료 방법이든 간에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현대의학에 흡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대의학은 이게 어디에 있던 건지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권위자가 뭘 했는지와 무관하게 그냥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다 연구해서 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대의학에서 보고 연구를 했는데 현대의학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치료 방법에는 효과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효과는 있지만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효과는 없으면서 부작용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 방법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큰 그림을 볼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체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 현대의학의 바운더리 내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효과가 있다면 현대의학에 편입이 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다면 현대의학은 물론이고 의학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 개구충제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개구충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개구충제에 진짜로 항암 효과가 있고 안전하게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현대의학에서 개구충제 성분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고 항암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충제 효과가 있는 항암제 성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암제라고 먹는 약들 중에 구충제가 이미 있는 거죠. 그 구충제는 실제로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충제 효과도 있지만 항암제로 등록하고 항암제로 쓰고 있는 것이고 펜벤다졸의 경우에는 인간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암제로 등록하지 않고 항암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겁니다. 나중에 연구를 더 해봐서 항암제로 등록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항암제면 항암제, 구충제면 구충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약이고 또 모든 물질은 독입니다. 그 용량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립선 치료제가 용량에 따라 탈모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진통소염제가 용량과 복용 방법에 따라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약을 진통소염제로 분류하든 항암제라고 분류를 하든 구충제라고 분류를 하든 그 물질은 그냥 그 물질인 거죠. 그 물질은 그냥 그 물질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뿐인데 기능에 따라 이름 붙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이 될 만한 성분을 찾을 때 각 나라의 민간요법을 다 뒤집니다. 민간요법을 뒤져서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보고 효과가 있으면 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를 밝혀내서 그걸 치료 방법으로 만들면 그게 현대의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치료 방법과 약 중에는 민간요법이나 무슨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 또는 그걸 더 효과가 좋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 이런 것들이 상당한 비율을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 찾아내서 테스트를
해봐야 약이 되는 거지. 항암제라고 알고 계시는 약들 중에서도 혈관 생성을 떨어뜨리는 약도 있고 암세포의 분열을 막는 약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충제도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물질들을 우리는 편의상 항암제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항암제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구충제라고 해서 이건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벤벤다졸의 효과가 진짜 좋았다면 항암제 목록에 벤벤다졸이 추가됐을 거고, 항암제를 못 믿어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벤벤다졸도 못 믿게 되겠죠. 효과가 있는 것만 골라서 배제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수많은 약들과 치료 방법들을 불신하고 현대의학에 포함되지도 못한 이상한 요법들을 맹신하는 분들은 잘못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여러가지 의견 중 하나로 치부하거나 전문가를 불신해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아 놓고서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왜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많은 약들과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검증된 것들을 제외하고 근거도 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치료 방법들은 효과가 좋고 안전하기만 하다면 결국 언젠가는 현대의학에 편입되게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현대의학을 불신하고 오히려 효과도 없는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지푸라기를 잡을 거라면 좀 더 튼튼한 지푸라기를 잡는 편을 추천드립니다.